계절의 여왕 5월. 시장엔 파릇파릇한 봄 채소들이 저마다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다. 이맘때 영양 만점 제철 채소로 오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오이는 사시사철 즐겨 먹지만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가 제철이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루며 사랑받아온 오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5월의 채소 오이와 함께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이는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이 있으며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풀어주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더위를 이기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가장 적합한 식품으로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 분리, 부종, 대변 건조증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식품입니다. 평소 위가 차서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을 선택하는데 너무 굵지 않으면서 모양이 일정하게 고른 것이 좋다. 오이하면 생각나는 음식 참 많이 있죠. 시원한 오이 냉국 있고요. 절인 오이지, 김치하면 오이 수박이 1년 내내 생산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오이를 이용해서 오이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몸을 맑게 해주는 오이. 이뇨작용을 촉진해 부종을 없애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오이 초밥 만들기 첫 번째. 오이를 손질하자. 초밥용 오이는 껍질째 이용하는 만큼 소금에 비벼 가시를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손질한 오이는 필러를 이용해 길게 슬라이스 해주는데 포를 뜨듯 얇게 썰어 준비해야 나중에 초밥으로 잘 말아줄 수 있다. 필러를 이용해서 오이를 손질할 때는요. 일정한 간격과 힘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맛도 그만큼 좋습니다. 초밥에 맛을 더할 게살은 잘게 찢어놓고 참치캔의 기름은 제거해둔다. 초밥에 함께 삶은 달걀도 준비하는데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분리한 후 강판을 이용해 곱게 다져 준비한다. 이제 미리 손질한 게살과 참치, 달걀에 양념을 해주자. 각각의 재료에 마요네즈와 레몬, 소금,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초밥에 맛을 더할 촛물도 준비하자. 설탕에 식초와 청주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 완성된 촛물은 밥에 더해 골고루 섞어둔다. 초밥 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초하고 밥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촛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설탕과 식초의 비율은 1대1로 하시고요. 청주는 거기에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젓다 보면은 설탕이 잘 안 녹을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리시면은 설탕이 잘 녹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을 말아줄 차례. 오이를 돌돌 말아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밥을 넣어준다. 그리고 미리 양념해둔 재료들을 밥 위에 푸짐하게 올려준다. 오늘은 오이를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었는데요. 오이 대신에 깻잎이나 상추나 아니면 배춧잎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 초밥 위에 고추냉이까지 올려주면 오이초밥 완성. 아삭한 식감에 영양은 듬뿍. 초록의 상큼한 오이를 휘감은 오이초밥. 간편하면서도 맛도 좋고 또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 별미가 탄생했다. 오이는 먹기도 하지만 피부에 양보하기도 합니다. 오이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이는 또한 향수로도 사용합니다. 오이가 여러 가지로 잘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삼색 오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오이. 비타민 A와 비타민 C, 포도당 등도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삼색 오이선 첫 단계. 먼저 손질한 오이에 칼집을 넣어준 뒤 5cm가량 크기로 썰어놓는다. 썰어둔 오이는 절여주는데 소금과 물을 1대10으로 섞은 소금물에 30분가량 절여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이가 충분히 절여지면 소금물에서 꺼낸 후 물기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걸 잊지 말자.
오이를 절이실 때에는 소금을 충분히 넣으셔가지고 30분 정도 절여주셔야만이 속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들부들 잘 해집니다. 이제 채소와 다른 부재료들을 준비한다. 대파는 잘게 다지고 두부와 달걀은 으깨주며 소고기, 피망, 표고버섯은 길게 채를 썰어 준비하자. 소고기와 표고버섯은 따로 양념을 해두는데 소금, 통깨, 후추, 참기름, 간장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두부와 달걀은 소금과 통깨, 참기름을 버무려 양념한다. 오늘 오이선에서는요, 삼색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했는데요.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나 해물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피망 대신에 여러 가지 고추를 넣어도 좋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가자. 우선 식용유를 두른 팬에 오이를 넣고 살짝 볶아준다. 미리 양념에 재워뒀던 표고버섯과 소고기 그리고 손질해둔 피망도 따로 볶아놓자. 이제 오이에 속을 채워줄 차례. 준비한 달걀과 소고기, 표고버섯을 칼집 낸 오이 사이사이에 잘 채워주면 된다. 오이선에 곁들일 소스도 준비한다. 유자청에 설탕과 식초, 물, 통깨를 넣은 다음 농도를 잘 맞춰가며 만들어준다. 오이선은 원래 촛물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유자청을 넣어서 향과 맛을 좀 더 좋게 했는데요. 매실이나 복분자 소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이선 위에 유자청 소스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삼색 오이선 완성.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의 모양도 예뻐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는 오이선. 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 소스까지 누구나 반할 만한 고품격 요리가 탄생했다. 오이는 천연 이뇨제로서 이뇨작용을 통해 혈액이나 장으로부터 쌓인 독소나 폐기물질을 제거해 주어 소화기관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오이는 구취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 입이 건조하지 않도록 돕고 섬유질이 치아 사이 음식물을 제거하며 폴리페놀 성분이 입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해 줍니다. 샐러드와 피클로 또 밥반찬으로 1년 내 우리 식탁에 함께하는 오이. 특히 노폐물 배출과 수분 보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오이는 공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 많은 봄철의 제격이다. 신선한 아삭함으로 우리의 몸에 상쾌함을 더해주는 오이. 싱그러운 오이와 함께 생기 가득한 봄 식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요즘 한낮에는 볕이 좀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봄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자외선 지수가 낮기는 하지만 우리 피부가 겨울 동안 낮은 자외선에 적응돼 있었기 때문에 작은 봄볕에도 우리 피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봄에는 햇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에 방심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다 보면 노화와 주름 그리고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야 하고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줘야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 모자, 양산 등을 챙기는 게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만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 바로 발달장애다. 발달장애란 사회성이나 언어, 인지 등의 심각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가 대표적인 질환이다. 아동은 출생 이후에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거듭해 갑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나가는 적응의 연속 과정입니다.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의 이름이 아니라 이러한 발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관찰되고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기능 수준을 현저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 발달에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달 장애는 다른 어떤 장애보다 그 원인과 증상이 다양한데 따라서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뇌 기능 개선은 물론 2차적인 합병증 역시 예방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두렵지만 알아야 할 질환, 발달 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이 발달 장애의 경우 진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좀 다르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병원에 가는 걸 꺼려서 이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달 장애는요, 최대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뇌 기능도 개선할 수 있고요. 치료 효과도 뛰어나지만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치료도 어렵고요. 또 중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린 나이에 치료할수록 그 치료 효과는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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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가 발달 장애인데 발달 장애가 있다 없다 할 때 이 발달 어떤 의미인지 먼저 정의부터 내려보죠. 네, 발달이라는 것은 아동이 성장을 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적응의 연속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정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은 인지, 언어, 운동, 정서와 사회성 영역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며 각 분야의 발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시기별로 보이는 특징들도 다 있을 텐데요. 단계별로 행동 특성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몸집이 크는 성장과 더불어서 기능의 발달을 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다양한 분야의 발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해당 연령에서 도달해야 하는 특징적인 기능들이 발달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줍니다. 운동 발달과 인지 언어 발달, 사회성 정서 영역의 발달, 그리고 놀이의 발달들이 각각 시기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 아이가 그 시기에 따라서 이 발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발달 장애라고 하면 그 목표선에 내 아이가 그 시기별로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지 어떤 경우가 발달 장애인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발달 이정표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큰 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에 대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현저하게 또래에 비해서 도달해야 되는 수준이 미숙할 때에 발달이 지연되었다, 발달이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래에 비해서 4분의 1 가까이 발달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발달 지연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달장애라는 상황이 하나의 구체적인 진단을 의미하거나 질병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고 조금 넓은 의미의 발달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초기 발달기부터 보일 수 있는 장애들의 집합으로 뇌 기능이나 뇌 성장, 성숙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정신과적인 질환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발달 장애는 좁은 의미의 발달 장애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8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지적 장애인의 경우는 약 2만 명 가량,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2천 명 가량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발달장애 중에서도요, 좁은 의미의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중심으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폐라는 단어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성이 결여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질병의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단순히 이분법적이지 않고 범주가 그 정도가 다양한 증세들이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범주를 아우르는 장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린다면 사회성이 부족한 정도가 사회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로 부족하거나 혹은 심하게 부족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 특성을 조금 광범위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언어 발달의 장애와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의 부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상의 문제가 관찰되는 특징 등이 있습니다. 간혹 내 아이가 자폐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부모가 있을 텐데, 이 자폐성 장애가 있을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예,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사실 사회성의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 정도가 되면 어떤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갑니다. 이 기능이 발전할 때 언어라는 상징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 발달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상적인 유아는 태어나자마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생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적어도 4세까지 발달하게 되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결함이 관찰됩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가 없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은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표현도 적거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미숙하고 그래서 곤란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폐성 장애 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유병률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 국내에서 유병률이 더 높기보다는 최근 한 20년들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유병률은 점차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에 인구 1만 명당 약 0.7명부터 94명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됐었는데, 2014년 미국 연구에서는 아동 59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자폐 스펙트럼에 속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국내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약 38명당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에게서 그 유병률이 높고 한 4-5배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자폐성 장애의 발병률이 더 높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자폐성 장애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체적으로 발달의 문제는 남아에게서 높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은 존재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 어떤 유전적인 위험 요인들에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혹은 남자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노출되는 남성 호르몬이 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남녀 차이가 있는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에 뇌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많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염색체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자폐성 장애의 핵심 증상이 사회성 부족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폐성 장애의 임상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부족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경우부터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까지 이 또한 폭넓은 결함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의사소통은 말과 단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몸짓이나 표정, 눈빛 등을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도 조화롭지 못하고 어딘가 어색합니다. 세 번째로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래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상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언어,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징들로 일상적으로 흔한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본래 기능이 아닌 시각이나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이런 감각들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물건을 혀나 입으로 맛을 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하게 냄새를 맡으려고 하거나 특정한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의 임상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 아이가 자폐성이 있는지 없는지 키우면서 부모가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증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아이가 몇 개월쯤 되었는가에 따라서도 비교를 해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24개월 이전에는 사회적인 미소가 부족하고 눈맞춤이 부족한 것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내외로는 자신의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힘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자폐성 장애의 의심 증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스처나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사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함께 하자는 시도, 즉 합동 주시에 대한 반응도 없고 그런 시도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장애에 비해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더 까다로운 발달 장애. 또한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진단이나 치료 역시 더딘 게 현실이다. 발달 장애가 의심될 때는 특정 시점에서의 발달 정도보다는 일정 기간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 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네, 저희가 5살 딸아이가 있는데 애가 친구들이랑 놀 때 같이 섞여 놀지 못하고 아무래도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볼 때 이렇게 시선을 잘 맞추고 눈 맞춤이 잘 이루어지나요? 얼굴을 봐도 좀 딴 데를 보거나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폐성 장애를 들 수 있다. 사회성 부족이 핵심 증상으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눈 맞춤이 부족할 경우 자폐성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아는 두드러지게 사회성의 저하가 의심이 되고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모하고의 눈맞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의심하게 되며 따라서 향후 사회성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달 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부모의 관찰 내용을 참고로 하는 발달 선별 검사가 진행된다.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의 진단이 진행되는데 그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나 뇌파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발달 장애 진단 이후 이루어지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오늘 어떤 점이 걱정돼서 오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학습이 좀 더딘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놀 때 애 취급받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는 과정은 어땠나요? 엄마라고 부른 게 한 18개월 정도에 했고요. 걷는 것도 한 2돌 정도 돼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 중 하나인 지적 장애 진단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검사를 통해 지능의 결함이 발견되면 지적 장애 진단을 내리는데 자폐성 장애의 70% 정도에서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현재 이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점에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발달과 운동 발달에 전체적인 지연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적응, 교우관계 등에서의 어려움을 관찰되고 있어서 지적 발달 장애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앞으로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천적인 원인보다는 신경생물학적인 이상으로 인한 발병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달장애 30%가량은 유전 질환이 원인이며 그 밖에도 임신기, 산모의 신체 질병, 태내의 환경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의 두뇌는 출생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뇌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인 시냅스는 생후 첫 1년 동안 왕성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치료가 꼭 필요하고 3세 이전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적인 경험을 주고 자극을 하는 것이 뇌 성장의 발달을 돕고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출생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뇌.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과 운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아이의 이상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발달 장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 조기 발견과 적극적 치료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발달장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폐성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폐성 장애의 원인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상당합니다. 쌍둥이들을 연구하였을 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70에서 90%가량이 이란성 쌍둥이는 한 10% 전후로 같은 질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절성 경화증 등 유전 질환도 이러한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산모 혹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그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개체에 어떤 환경적인 인자가 작용을 할 때 이것이 뇌의 발달과 기능의 성숙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자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매우 다양한 공존 질환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의 70에서 75%가량은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내지는 불안 장애, 공격성이 심하거나 틱 장애나 뇌전증 등의 공존 질환이 함께 보이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장애를 함께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존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달장애 중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지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장애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질환의 정의부터 짚어주실까요? 지적장애는 생애 초기부터 발달을 하는 동안에 진행이 되는 연령 대비 지적인 능력과 적응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를 추론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배움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기능을 의미하고 지능 지수가 70 미만일 때에 지적인 능력에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장애의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리고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지적 장애를 진단할 경우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그렇게 지적 장애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능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지능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 비네라는 사람이 지능
측정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1916년에 스탠포드 비뇌 지능 검사라는 것이 표준화되면서 지능 지수, 소위 우리가 IQ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지능 지수는 실생활의 연령에 대비해서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 지수가 개인의 모든 지능을, 지적인 능력을 다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지적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장애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임상적인 특징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적장애의 임상 특징은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경도, 중등도, 고도와 최고도 장애로 나누고 있고 경도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IQ가 50에서 한 69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고 가장 많은 분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유아기에는 약간의 발달 지연은 관찰될 수 있습니다만 더디지만 언어 습득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약간 또래에 비해서 어리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도와 최고도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영유아기부터 운동이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상당한 지연이 관찰되고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이나 기본적인 판단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생활보다는 거의 항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네, 지적 장애에서 3분의 1 정도는 알려진 유전 질환 등이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30에서 40% 정도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원인들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염색체 이상 등이 있고 아이의 선천적인 대사 이상도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모의 질병이나 아이가 임신 중에 알코올이나 약물,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장애 중에서도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는 사실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네, 발달장애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발달이 늦다라는 것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료실에서는 이 아이의 어떤 신경학적인 진찰과 면담을 시행하고 발달력과 가족력을 포함한 세심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발달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데 이 평가의 보조 도구들로 아동의 개월수, 연령에 따라서 발달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인지나 언어, 사회성, 정서에 대한 각 부분의 종합 심리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보시기 쉽게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이 느리다라고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 신체적인 평가와 신경학적인 평가 그리고 발달력과 주상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가족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서 의심이 되는 원인이 있을 때 그 발달 지연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현재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발달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들을 필요에 따라 조율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발달 장애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내려진 이후에는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치료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이제 발달장애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아동의 발달은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 전체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 그리고 언어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시작해야 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장기적인 치료 계획과 교육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교육과 행동 치료 등을 통해서 발달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행동장애를 감소하고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며 자립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언어 치료와 행동 치료의 일종인 응용 행동 분석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회기술 훈련과 사회성 치료, 감각 통합 훈련과 발달 놀이 치료, 그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는 사회성을 확실하게 증진시킨다라는 의미에서의 사용보다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나 문제 행동들,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발달 장애도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 발달 장애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기 치료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인 시냅스는 생후 첫 1년 동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한 80% 정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형성에는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소성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동에게 다양한 감각과 운동의 경험이 제공되고 적절한 치료적인 자극이 들어갈 때 뇌 발달을 유도하고 2차적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발달장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발달장애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발달 장애 진단은 6세 이후에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예.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면은 발달의 이상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12개월 이전부터도 위험 징후 등은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린 경우라면 발달 이정표를 주시하면서 약간의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늦지 않게 가급적 서둘러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자폐성 장애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이 부분은 X입니다.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부족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함께 공명하거나 나누지 못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폐성 장애가 있더라도 이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O입니다. 예, 그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모든 기능을 다 못하기보다는 일부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기능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남다른 기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10% 미만 정도에 해당하긴 합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임신 중에도 아이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에 태아의 발달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오늘 말씀드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방을 위하여 산정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기간 동안에 엽산 등의 이런 비타민 공급도 충분히 하고 알코올이나 흡연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에는 산전 검사를 신생아 대사 검사 등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조기에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 검사 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에서 특정 영역의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발달이 지연됐을 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발달 상황을 평가하는 검사 과정들을 아우르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관찰되는 영역에 따라서 소아정신과 의사나 소아재활의학과 의사, 소아과 선생님들과 전문적인 면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발달, 언어, 운동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발달 장애와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발달 장애는 함께 바라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발달 상태는 엄마도 아빠도 함께 보아야 알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의심될 때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확인이 되어서 치료를 진행할 때 다양한 치료자들이 협력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부모와 함께 앞으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인하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발달 장애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이의 생활을 자세하게 관찰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부모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